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중급회계 강의. 오늘은 재고자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급회계 재고자산에 대한 이야기 1절과 2절을 마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3절과 4절, 3절에서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4절에서는 재고자산의 단가, 특별히 우리가 개별법, 원가 흐름의 과정에서 우리가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회계 처리 방법들이 있다 하는데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고자산이란 뭐다? 재고자산이란 무엇을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기업이 외부에서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상품, 그리고 기업이 제품 직접 생산한 경우는 제품, 또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게 된 것들 중에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뭐 이런 것들 저장품 등등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은 이제 우리가 수량 결정 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에서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고자산의 수량 곱하기 재고자산의 가격 이렇게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 중에 이제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래서 특히 이제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항목입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결국 그걸 팔아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이제 그 유동자산 안에 포함 표시가 될 텐데 거기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그 금액은 재고자산의 수량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다 곱하기 재고자산 각 그 상품 하나하나의 가격 단가가 같이 곱해져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기록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 계속기록법 또 하나가 실질재고조사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계속기록법은 뭐냐 했더니 이제 상품을 구입하고 이제 판매를 할 때마다 구입을 했으면 구입한 것만큼 재고자산에 직접 기록을 하고 또 재고자산을 판매를 했으면 판매한 만큼 재고자산의 감소가 될 거니까 그것을 재고자산에 직접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입했어요. 그럼 구입한 만큼 차변의 재고자산. 만약에 상품을 팔았어요. 판매된 것만큼 대변의 재고자산. 그래서 직접 표시한다는 거.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록법. 자,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에서는 구입을 했을 때는 재고자산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매입계정이라는 거. 상품을 구입해서 그럼 매입계정하고 이제 재고자산 계정은 결산까지 기초재고액을 유지한다. 그래서 일단 매입으로 한대요. 자,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는 재고자산 기록은 마찬가지로 없고 기말에 매출원가 가서 이제 그때 산출해서 특별히 기초재고 플러스 당기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판매를 했을 때는 매출 수익액만 표시하고 재고자산을 표시하지 않고 기말에 일괄해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보고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그때 가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감분기에서 기초재고를 제거하고 기말재고액을 설정한다 하는데, 자,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봅시다. 자, 회계처리로 요약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이 계속기록법이고요. 이쪽 부분이 실질재고조사법입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을 때입니다. 자,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외상으로 샀다 합시다. 그러면 매입채무 얼마?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재고자산이란 말을 안 쓰고 매입했을 때는 그냥 차변의 매입, 대변의 매입채무 이렇게 해서 표시했어요. 야, 그리고 상품을 이제 매출했습니다. 판매한 경우에서는 외상으로 팔았다 합시다. 외상으로 팔았다 하면 차변에는 매출채권 표시하고 대변에는 매출 판매 금액만큼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매출 대변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된 상품을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상품을 판매되면 판매한 만큼 재고자산이 감소한다 해서 그거를 자산의 감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 자산의 감소 표시하고 요 판매된 상품은 뭘로? 매출원가 비용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차변의 매출원가 얼마, 대변의 재고자산 얼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기록은 없고 판매한 거에 대해서만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차변의 매출 채권, 자산의 증가 얼마, 대변의 매출, 판매 금액, 수익 금액만 대변에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 회계 처리가 조금 다르죠. 매입에 누려 환출 매입 할인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기록법의 경우에는 발생한 것만큼 차변의 매입 채무, 대변의 재고자산에서 직접 발생한 것만큼 재고자산에서 직접 자산의 감소 차감해 줬어요.
자, 그런데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에는 차변에 매입 채무 가지고 대변에는 매입의 누리와 환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그럼 표시해주고 매입 할인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을 때는 차변의 매입인데 매입한 상품 중에서 그 부분만큼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입은 차변 항목인데 이거는 반대 대변 항목에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기말의 수정분계. 그래서 이제 계속기록법의 경우에서는 이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재고자산에서 수량이 그만큼 부족해진 거를 알았어요. 그럼 그거를 바로 이렇게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이 부족할 때 이렇게 표시하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자산의 감소 표시해준다. 실질재고조사법에는 분계가 없다. 요거는 언제? 그럼 마감 이제 나중에 가서 하게 되거든요. 마감 분계 때. 자, 재고자산의 계정의 마감 분계는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없다. 실질재고조사법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택일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요거를 할 때, 이제 마감 분계를 할 때, 계속기록법의 경우에서는 마감 분계가 없대요.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했을 때만 마감 분계가 있다 합니다. 자, 1방법, 2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좀 회계가 여러 가지 할 게 많고 좀 복잡하네요. 자, 일단 1방법은 우리가 생략하고 여러분이 2방법이라도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매출원가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네요. 자, 그래서 기초재고, 그래서 기초재고는 상품을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마감 분기할 겁니다. 마감 분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지금 기초재고, 매입, 기말재고가 있는데 기말재고 상품은 안 팔린 겁니다. 팔리지 않고 기말이 현재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차변 예를 들어 분기할 때 이렇게 차변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기말재고 갖고 있는 것은 차변의 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재고자산 얼마. 그 다음에 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로 넘어간다, 비용으로 넘어간다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매출원가.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자산이 아닌 나머지 앞에 있던 기초재고자산, 처음부터 있던 상품은 판매가 됐어. 판매가 됐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뭐 대변의 재고자산, 감소, 자산의 감소 표시하고 차변에는 매출원가, 판매된 상품 매출원가 비용으로 넘어간다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단기 매입 상품도 그 매입했을 때는 차변에 매입을 했는데 판매가 됐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대변에 매입 이렇게 표시해주고 매입한 상품 없어지고 뭘로 넘어가? 매출원가로 비용으로 넘어가서 차변의 매출원가 얼마? 대변의 매입 얼마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의 누리와 환출은 차변의 매입의 누리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에서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차변에 그 매입 했던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매입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판매가 된다면은 대변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매입한 상품이 판매가 됐다면은 대변으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 매입의 누리 환출은 매입한 표시될 금액이 결국은 반대 매입했던 것들이 다시 값을 깎아주든지 뭐 반품해주든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과는 매입이 없어질 때 대변에 표시됐잖아. 그럼 얘들은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럼 차변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손익 대체해서 차변의 집합손익,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감 분기할 때는 이렇게 집합으로 우리가 수익은 우리가 임시계정이라 해서 없애준다 했죠. 그래서 원래 매출원가는 차변의 비용이 이제 없애지려니까 대변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차변의 상대 계정 과목으로 집합손익 이렇게 분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기해주고 여러분이 혹시 회계원리 공부할 때 매제 매매 이런 거 뭐 이렇게 암기한다고 외운 적 있어요?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한번 따봐요. 우리가 매출원가 마감 분기, 우리가 재고자산을 마감 분기하는 그겁니다. 차변에 매출원가 재고자산 결국 매재.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입 매매.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의 경우는 반대. 차변의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래서 대변의 매출원가. 그래서 재매. 결국 뭐야? 매재 매매 재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주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가 나오나요? 자, 계속기록법과 실제 재고조사법, 이든주의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속기록법과 실제 재고조사법에 필요한 분계를 하라. 매입 매출은 외상으로 처리하고 재고자산 계정은 집합계정을 통해서 마감하라. 이렇게 했네요. 기출재고 120, 단기매입 240, 매입한줄 이렇게 20개 수량이네요. 자, 단기매출 210개, 기말재고 125개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상품의 단가는 이렇게
기초재고 120개는 300원. 그 다음에 300원. 다 300원이네요. 단가는. 300원에 구입해서 얼마에 팔았어? 판매가만 5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는 5개의 재고자산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말재고 재고자산 수량이 125개 이렇게 있나봐. 그래서 부족해졌대. 그래서 5개가 부족해졌대. 그래서 이제 그거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랬을 때 붕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계속기록법의 경우입니다. 양쪽 다, 이쪽 오른쪽이 실질재고조사법입니다. 양쪽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매입을 했을 때는 상품을 어떻게, 차별의 재고자산 72만원, 72,000원, 대비는 매입 채무 72,000원, 이렇게 붕괴한다. 실질재고조사법은 재고자산이란 말을 안 쓰고, 그 대신 뭐라고 한다? 매입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차별은 매입 72,000원, 대비는 매입 채무 72,000원. 자, 그 다음에 매입 환출 경우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다가 다시 반품시킨 거예요. 그 금액이 차변의 매입 재무 6,000원, 대비는 재고자산 6,000원. 그래서 상품 매입했을 때는 재고자산이었는데 매입한 상품 반품시켰기 때문에 재고자산 자산의 감수 6,000원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은 차변의 매입 채무, 대변의 매입 환출에서 여기서는 재고자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한다? 매입한 금액이 환출 되돌려보냈다. 그래서 매입 환출 말을 썼습니다.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차변의 매출채권 105,000원, 대변의 매출 105,000원, 그 다음에 또 매출원가 63,000원, 재고자산 63,000원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은 상품을 팔면은 이제 판매한 거 몇 개 팔았죠? 우리가 상품은 아까 210개를 단기 매출 팔았대요. 그럼 거기에다가 판매가가 얼마? 500원씩 하나에 팔았어요. 그럼 그거 곱해줄 금액이 얼마가 된다? 결국 105,000원이 되겠죠. 105,000원. 그럼 판매 가격은 요건데, 자,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은 대변의 매출로 표시해주고, 판매된 상품은 이제 같이 매출원가도 이렇게 비용 처리해서 그 판매된 상품 재고자산은 없애줘야 돼요.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상품이 판매되면 판매가 된 것만큼 자산의 감소를 표시해준다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63,000원이네요. 원래 뭐였죠? 요 원가가 300원짜리였잖아요. 300원짜리였고 수량이 요거 21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300원 곱하기 210개 하면 결국 63,000원 재고자산 원가에 대한 부분이 밑에다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된다. 실질재고조사법은 차변의 매출채권 105,000원, 대변의 매출 105,000원 이렇게 표시해주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네. 자, 회계기말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1,500원, 대변의 재고자산 1,500원에서 아까 수량이 몇 개가 5개가 부족해졌대요. 300원짜리 5개가. 그러니까 1,500원 수량 없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표시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은 붕괴가 없어. 왜? 마지막에 이제 이걸 다 한꺼번에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재고자산 관련 계정에서 우리가 마감 붕괴를 할 건데 여기는 계속기록법은 마감 붕괴가 없어. 그래서 왜냐면 재고자산을 구입했을 때는 차변을 표시해주고 없어졌을 때는 대변을 달리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굳이 뭐 기말에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에서는 중간에 재고자산이라는 걸 표시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재고자산을 어떻게 파악을 해? 기말에 가서 실제 재고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래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37,500원 뭔가 있었다 그래. 37,500원 해서 기말 재고 얼마? 요거 125개 있었다잖아요. 그 다음 얼마? 3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7,500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져와 주고 요걸 이제 마감 분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뭐 했어? 재매 했잖아. 그 원리에 따라서 기초재고액과 뭐 매입액 요것들은 다 판매가 돼서 기말 재고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매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기초재고액 32,000원, 매입액 72,000원, 요게 있던 것들 72,000원 요걸 가져와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환출은 대변에 있는데 요거 매입 금액의 반대니까 반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차비는 6,000원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액을 64,000원 집합손익으로 이렇게 표시했네요. 집합손익.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수익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마감 분기할 때 집합손익을 표시하죠. 보통 수익은 매출 수익이라서 대변에 표시되는데 없애주려니까 차변에 이렇게 매출 105,000원 이렇게 표시하고 대변에 집합손익 105,000원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를 했을 때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는 재고자산, 여기는 매입 요거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마감 분계가 이렇게 없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는 기말재고가 실제 이제 기말이 얼마 있는가 직원이 가서 창구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마감 분계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그 성격상 구조 또는 제조를 통하여 빈번히 취득되는데 구입되는 제조의 원가 가격은 수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가격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원가를 측정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원가가 다르게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통 재고자산 상품이라 하는데 이거를 구입 시점마다 상품의 단가가 다 다를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다른 게 어떻게 그 재고자산을 그 구입 가격으로 할 거냐, 단가도 할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면 재고자산이 달라지고 또 그 재고자산이 달라지면 뭐도 달라져? 매출원가는 달라져. 그럼 매출원가가 달라지면 뭐도 매출총액이나 당기순이익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그 단가, 특히 이제 원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게 개별법, 두 번째 평균원가법, 세 번째 선입선출법 이렇게 있고요. KIFRS에서는 예전에는 후입선출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후입선출법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대요. 물론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상장에서나 중소기업들은 후입선출법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RS에서는 수입선출법을 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무엇이냐 보면은 개별법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개별 재고자산의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일일이 이렇게 표시를 재고를 파악을 하래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제 어떤 것들이 취득하고 어떤 것들이 판매가 되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량 고가품 이런 것들은 재고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자, 그런데 이제 평균 원가법의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상품이나 재고자산들이 종류도 많고 가격이 싼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법이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뭐 평균 원가법이나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평균 원가법은 평균을 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단가를 계산하는데 평균 가능 원가에서 판매 가능 수량 이걸 나눠서 단가를 내고 계산하는데 뭐 적용이 간편하고 객관적이고 이익 조작이 없다. 이제 평균법의 어떤 장점이고 그런데 평균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 가중평균 원가법이고 이동평균법이 있대. 그래서 가중평균 원가법은 우리가 수량 파악을 할 때 뭘로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하는 경우는 가중평균 원가법을 적용하고 계속기록법으로 하는 경우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 가중평균 원가법은 기말의 평균을 한 번만 계산하면 돼. 한 번만. 총 판매 가능 원가에서 총 판매 가능 수량을 나눠줘서 한 번만 계산하면 돼. 그런데 이동평균은 매월 구입 시점마다 그거를 평균을 내자. 그래서 구입 시점마다 평균을 낸다 해서 이동평균법.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최근에 구입한 거를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구입한 거는 기말 재고로 남아 있고요. 먼저 처음에 구입한 것이 매출원가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가 그래서 최근에 구입분이 그래서 남아 있고요. 매출원가는 처음에 구입한 것이 된다. 자, 계속기록법은 입고, 출고, 재고, 중, 수량, 단가, 총 원가 기록이 있는데 특별히는 기말재고 금액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 요거 어느 것으로 적용하든지 간에 선입선출법의 경우에서는 금액이 동일하다. 평균원가법의 경우는 가중평균하고 이동평균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자, 우리가 실제적인 예로 한번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다 합시다. 자, 6월 1일 날 상품을 기초가 이렇게 200개 40원짜리가 있었어요. 단가가 40원짜리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상품을 800개 구입했는데 단가가 42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량은 총 1000개고요. 6월 20일 날 상품을 600개 팔았어요. 자, 그러면 1000개 중에 600개 팔았으니까 400개 남네요. 6월 25일 날 상품 400개를 구입해서 43원짜리로. 그러면 수량은 총 400개에다 400개 추가 구입했으니까 800개. 6월 29일 날 상품 300개를 팔았어. 그러면 800개 중에서 300개 팔으니까 500개 남았어. 야, 결국은 그러면 수량은 총 얼마? 매입은 1400 기초에다가 기초 200개 있던 거에다가 단기 구입한 것이
1200개 해서 1400개가 되고요. 그 중에 1400개 중에 판매한 거는 600개, 300개에서 900개가 팔렸다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수량은 500개가 된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 가능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했더니 200개 곱하기 40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00개 곱하기 42, 또 400개 곱하기 43원 이렇게 해서 58,800원의 판매 가능 원가가 되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 똑같은 상품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품은 구입 시점마다 어느 경우는 40원짜리 이것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42원, 43원 이렇게 변동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재고자산을 파악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개별법, 뭐 이렇게 평균법, 선입선출법을 했다 이거죠. 자, 봅시다. 기말재고, 그러면 개별법으로 먼저 회계 처리하는데, 개별법의 경우에서는 기말재고가 500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6월 2일 날 100개짜리가 있고, 구입한 것이 100개, 6월 10일 날 구입한 것이 100개, 6월 25일 날 구입한 게 300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그거는 판매 가능 원가가 요거였죠. 이렇게 내려오고, 결국, 뭡니까? 수량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100개, 100개, 100개 남아있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단가가 이제 구입한 것이 40, 42, 43 이렇게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100개 수량에다가 단가 각 금액 곱해주면은 요 총 원가 금액이 나오고 총 마지막 금액이 얼마? 21,100원 이렇게 해서 기말재고의 금액이 계산될 수 있다 이거죠. 21,100원. 자, 그러면 결국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매출원가는 판매 가능 금액. 요거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58,800원. 요 판매 금액 가능 금액에서 기말재고 21,100원을 마이너스 시키면 매출원가가 37,700원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요게 개별법입니다. 고가 소량 상품들은 요거 금액을 하나하나 체크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요게 개별법.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수량이 아주 뭐 다품종, 그 다음에 가격이 싸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평균원가법을 적용하자. 자, 문제는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똑같다는 거 가정하에 답을 한번 봅시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평균원가법의 경우에는 실질재고 조사법과 계속기록법.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량 파악을 했을 때는 가중평균원가법을 적용하고요. 계속기록법을 해서 수량 파악을 했을 때는 이동평균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우리가 평균을 한 번 내는 경우라 했어요. 자, 그러면 단위당 가중평균원가는 총 판매 가능 원가에서 나누기 판매 가능 수량 하면 얼마? 총 가능 수량이 얼마? 이거 58,800원에 총 수량이 몇 개? 1,400개입니다. 그럼 1,400개 나눠주면 한 회당 단가가 얼마? 42원. 원래는 40원, 42, 43원 다 다뤘는데 이거는 평균을 한 번 내니까 얼마? 42원이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 기말재고액은 얼마입니까? 기말재고액 500개인데 얼마? 단가가 42원 평균 냈잖아. 그러면 기말재고액은 21,000원. 매출원가는 얼마? 매출원가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58,800원에서 58,800원에서 요거 21,000원을 마이너스 시켜서 37,000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 몇 개가 남았어? 판매된 게 900개 팔렸잖아. 근데 얼마? 42원이잖아 단가가.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37,800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자, 요게 이제 가정평균원가법 총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을 적용합시다. 자,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상품을 매입했어. 그러면 6월 2일 날 200개 40원짜리를 매입했으면 이렇게 되고요. 6월 10일 날 800개를 42원에 매입을 했어요. 3만원. 그러면 요때 평균을 내재요. 구입 시점마다 평균을 내래. 그럼 6월 12일 날, 6월 12일 날 단가가 40원, 42원 다르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평균을 내보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두 개 합한 금액에서 그럼 그 금액이 얼마? 41,600원이 되겠네요. 그럼 거기에다가 수량이 몇 개? 두 개 합한 거 8,000개. 그럼 1,000개 나눠주면은 41,600원에서 1,000개를 나눠주면 단가가 얼마? 41.65 이렇게 단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6월 20일 날 상품 600개를 팔았어요. 그럼 600개 단가가 평균 얼마를 계산했어? 41.65원. 자, 그러면 총 원가가 얼마? 24,960원 곱하면 계산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남았어요? 1000개 중에서 600개 팔려서 400개 남았죠. 그러면 41.6원짜리입니다. 자, 6월 25일 날 마찬가지로 400개인데 43원에 구입했네요.
자, 그러면 총원가는, 자, 그러면 여기도 상품 구입 시점마다 평균을 내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41.6원이었는데 43원에 구입의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럼 평균을 내야죠. 자, 그러면 요 위 금액 16,600에다가 요거 17,000 더해주면 얼마? 33,840원이고요. 수량은 몇 개? 400개 남아있었다가 지금 400개 추가로 구입하니까 800개. 그러면 33,840원에서 800개를 나눠주면은 단가가 얼마? 42.3원 된다 이거죠. 자, 42.3원에서 그러면 요 단가인데 얼마를 팔았어? 6월 29일 날 300개 팔았어. 그럼 300개 곱하기 42.3원 하면 총원가 12,690원. 자, 그러면 나머지는 수량은 800개에서 몇 개? 300개 판매된 거 마이너스 시키면 500개 남고 단가는 얼마? 42.3원짜리 평균 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재고자산은 21,150원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말재고액은 21,150원 되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 요거 37,650. 뭐야? 요거 58,800원. 요거 판매 가능 금액에서 요거 제 매출원 기말재고액 21,150원 마이너스 시키면 매출원가 37,650원 계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동평균법.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뭐 한다? 구입 시점마다 평균을 계산한다. 구입 시점마다 평균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다.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가서 보겠습니다. 위에 문제는 오른쪽 자료는 똑같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의 경우에서는 먼저 실질재고조사 경우에서는 이렇게 기말재고 400개 곱하기 43원 플러스 100개 곱하기 42원 해서 21,000 이렇게 해서 기말재고 계산했고요. 매출원가는 판매 가능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에서 58,000에서 마이너스 21,400에서 37,400원 계산했네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인데 선입선출법은 뭐야? 이 전체 중에서 선입선출법의 경우에서는 가장 먼저 기말 시점에서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판매된 거다. 그래서 총 몇 개 팔았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몇 개가 남아있는 걸 봅시다. 남아있는 거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몇 개 남아있지? 500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1400개 중에서 900개 판매하고 500개가 남아있는데 그 500개는 선입선출법은 뭐야? 먼저 구입한 건 먼저 판매가 됐고 최근에 구입한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기말적으로. 그러면 기말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가 남아있어? 500개가 남아있으면 43원짜리 400개가 남아있고 그럼 나머지 100개는 42원짜리 10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그제 400개는 43원짜리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개가 42원짜리가 남아있어서 21,400원이다.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는 얼마? 총 요거 판매 가능 금액에서 요거 재고자산 마이너스 시키면은 요거 이렇게 해서 37,400원 계산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또 뭐야? 계속기록법의 경우를 봅시다. 자,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월 2일 날 상품 먼저 자, 수량 200개 40원짜리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또 계속기록법 800개 42원짜리 33,600원을 추가로 구입했네요. 그러면 상품이 어떻게 돼요? 먼저 구입한 거 200개짜리 요거 40원짜리가 200개 있어서 8,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구입한 거 800개 42원짜리 추가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200개 40원짜리 8,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800개 42원짜리 33,600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자, 그런 상황에서 상품을 이제 우리가 6월 20일에 팔았어. 600개를 팔았어. 600개. 자, 그런데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니까 요 중에서 있는 것 중에 뭐부터 먼저 팔았다고 봐. 먼저 구입한 것부터 먼저 팔았다고. 그러면 뭐가 먼저 구입한 거야? 요 위에 있는 게 먼저 구입한 거죠. 6월 2일부터 있었던 거. 그러면은 200개 40원짜리를 먼저 판매했다. 가정을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0개는 어디에서? 요거 42원짜리 800개 중에서 가져오면 되죠. 400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42 그래서 16,8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 800개가 중에서 400개 팔려서 나머지 400개가 남았네요. 근데 요거는 얼마짜리였어? 42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곱해주면 16,800원. 자, 6월 25일 날 상품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400개 단가 얼마? 43원짜리 곱하면은
17,200원 원가가 계산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상품이 총 800개가 있는데 자, 앞에서 42원짜리 400개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43원짜리 추가로 구입한 것이 43원짜리 400개가 여기 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상품이 구성이 돼 있고 돼 있는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29일에 상품을 팔았어. 300개 팔았어. 자, 그러면 뭐부터 팔았다고 해야 돼? 뭐부터 팔았다고? 요거 중에서 400개, 그러니까 42원짜리 400개하고 43원짜리 400개가 있는데 뭐부터 팔아요? 이제 당연히 먼저 구입한 거, 선입선출품이니까 먼저 구입한 거 먼저 판다. 그래서 그러면 42원짜리 300개가, 요 400개 중에 300개가 먼저 팔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300개 42원짜리 팔아서 12,600원 되고,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뭐가 남아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42원짜리 100개가 남고 43원짜리 400개가 남아서 요렇게 42원짜리 100개, 43원짜리 100개가 남아서 요거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결국 얼마? 최종적으로는 기말 재고자산이 17,200원 계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기말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17,200원하고 요거 4,200원 합산한 금액이네. 합산한 금액 요거 얼마 요게 100개 곱하기 42원 그 다음에 요거 400개 곱하기 43원에서 21,400원이 기말 재고자산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뭐 또 판매 가능 금액 58,800원에서 요거 21,400원 뺀 37,000원 요거 계산이 또 될 수도 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입선출법 계산하는데 선입선출법의 경우에서는 아까 그럼 뭐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했던 재고자산이 21,400원하고 그 다음에 뭐지? 요거 계속기록법에서 해도 요 재고자산 계산한 금액이 21,400원. 요게 동일하다,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까 가중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자, 우리가 회계학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전문가적인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역량을 이렇게 좀 올리려고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에 대해서 두 가지 공부했죠. 오늘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흐름을 가져가는 방법 중에서는 뭐 요거 개별법,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 때마다 재고자산이라고 차별되는 바로 기록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었고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에서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 요것만 표시해. 상품을 팔았을 때는 매출만 표시해. 재고자산이란 말은 다 어디 가서도 표시를 안 하고 언제 가서 그 재고자산을 표시해? 기말에 마감분기할 때, 수정분기할 때 그때 가서 표시하자. 어떻게 표시했어? 우리 아까 뭐 한번 외워보자 했죠? 뭐였죠? 재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기말재고에 팔리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가 차변에 재고자산이 오면서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상품은 다 팔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린 상품은 뭐로 넘어간다? 매출원가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기억해서 아까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해 달라는 거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원가의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은 개별법이 가장 좋고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건 이제 아주 가격이 비싸고 소품종인 경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법이나 뭐 선입선출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겠다. IFRS는 후입선출법은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물가가 상승합니다.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또는 평균법 여러 가지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아질까?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많아질까?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뭐지요?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판매가 되는 게 선입선출법이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뭐야? 먼저 구입한 게 먼저 저기로 가니까 그게 뭐가 돼? 매출원가로 간다는 말이야. 그럼 먼저 구입한 게 싸게 구입한 것이 매출원가로 가게 되면 매출원가 비용이 작다는 얘기야. 비용이 작으면은 그러니까 매출액은 똑같은데 비용이 작으면 어떻게 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많아지면 뭐도 많이 내? 세금도 많이 내고 세금이 많이 나게 되면 뭐 기업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현금 유출, 캐시프로
현금 유출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그런 또 회계 처리, 재고 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민감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또 한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기업들이 함부로 이것들을 회계 처리 방법을 막 변경하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